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에게 그야말로 엄청난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2. 뜻밖의 사태로 발전하는 신장 위구르 사태. 3. 지금 미국 언론에서 난리난 한국 핵잠수함 소식.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세계전쟁으로 휘말리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만행에 대해 러시아 과학자들이 대규모로 반대 성명을 내고 푸틴을 비난했습니다. 이에 푸틴은 과학자들에 대한 탄압을 시작하여 러시아 과학자들이 망명을 선택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들 과학자들은 자유로운 연구 환경이 보장되고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으로 망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러시아 과학자들의 망명 소식에 북한 정부는 공포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북한이 러시아 과학자들 망명 소식에 동요한 이유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북한은 국내에서 독자적인 과학 연구 및 기술 개발을 강조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지식과 인재 유출을 우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러시아 과학자들의 망명은 북한에게 지식과 인재의 유실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둘째, 북한은 러시아와 경제 및 정치적인 연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지원과 협력을 받고 있으며 러시아의 과학기술 협력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과학자들의 망명은 북한에게 외국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외부의 지식과 영향력을 제한하고자 하는 폐쇄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 과학자들의 망명 소식은 북한 정부에게 도전적인 요소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불안과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북한 정부는 러시아 과학자들의 망명 소식에 공포와 동요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북한은 자체적인 연구 및 기술 개발에 의존하고 있으며 외부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앵커의 진행으로 차분하게 이어가는 방송. 러시아 앵커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리포트를 읽고 있었는데요. 갑작스럽게 난입한 한 인물의 등장으로 조용한 방송은 엄청난 파국을 맞이하게 되었죠. 러시아 국영 채널 1 TV 뉴스 방송에 등장한 그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 러시아가 지금 푸틴에게 속고 있다고 주장하며 러시아 국민들은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을 막기 위해 연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즉시 출동한 경찰 인력이 그녀를 구금했습니다. 뉴스는 물론이고 러시아에 큰 파장을 가져온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 오브샤니코바. 러시아는 침략 국가이며 이를 인정해야 한다. 는 주장을 펼치고 있죠. 그녀는 채널1에서 근무하는 편집 담당 직원으로 그동안 지속된 푸틴의 정치 선전물을 만든 것에 책임을 느낀다고 고백. 국민들은 지금이라도 푸틴에게서 탈출해야 한다고 소리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목소리도 러시아에선 통하지 않는데요. 돌발 사고가 나온 방영부는 그 즉시 삭제되었으며 러시아는 관련자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많은 방송 관계자들이 푸틴에 의해 끌려가거나 자리를 잃어야 했죠. 푸틴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초강력 정보 통제를 진행 중입니다. 러시아가 현재 승리를 이어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조만간 조국 위품으로 들어온다는 선전을 펼치면서 서방 국가의 프로파간다에 속으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SNS나 유럽과 미국 방송을 통해 현실을 안 러시아인들은 푸틴의 행동은 선을 넘은 것이라고 비난. 이를 위해 전쟁을 멈추고 푸틴을 거부해야 한다는 여론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러시아 지식인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자들도 동참했죠. 러시아 과학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이후 힘을 모아 국제 안보와 전 세계를 위기로 몰고 간 푸틴의 행동을 비난하고 이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2,500명이 넘는 러시아 주요 과학자들이 이에 서명하고 우크라이나를 존중하는 러시아 과학자들은 러시아의 행동을 강력히 비난. 우리의 형제자매, 부모님이 살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한 것은 문화적, 기술적 퇴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러시아 정부와 선을 그었습니다. 러시아의 국가 경쟁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던 과학자들의 집단 성명에 푸틴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는데요. 집단 성명을 낸 과학자들에 대해 분노하며 이들을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내렸죠. 결국 푸틴의 강경한 태도에 질린 이들 과학자는 망명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푸틴이 집권하던 시기 서서히 과학자들에 대한 간섭과 견제가 심해졌습니다. 조짐은 2019년부터 나타났었는데요. 러시아 과학교육부는 과학인 해외교류 권고안을 제정. 모든 러시아 과학자들은 이 지침을 따를 것을 요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조치를 읽어본 과학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러시아 과학자들은 최소 5일 전에 외국 과학자와의 만남을 정부에 알려야 하며 해당 모임에 참석한 과학자의 여권 사본을 반드시 정부에 제출할 것이 권고안에 담겨 있었죠.
당시 정부의 조치가 지나치다고 얘기하며 러시아 과학자들 사이에서 푸틴에 대한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생명정보학 전문가 미하일 겔판트 박사는 이 지침을 따르지 않겠다고 말하며 창의적이고 사적인 접촉을 통한 연구는 과학의 기본을 흔드는 일이라고 주장. 러시아 과학자들은 단체 성명을 내며 정부의 통제를 비난하고 나섰죠. 러시아 정부 역시 이들의 강경한 입장에 한 발 물러났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권고안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산업 스파이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조치를 강화한 것이라는 변명을 내놓았죠. 그런데 과학자들의 전쟁 반대 성명으로 푸틴 정부는 노골적으로 바뀌었는데요. 러시아 과학자들을 통제하겠다는 푸틴의 생각을 드러낸 것입니다. 참지 못한 이들 러시아 과학자들은 대탈출을 감행하게 되었죠. 바로 북한이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러시아 과학자들의 탈출 소식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죠. 그런데 어째서 러시아 과학자들의 러시아 탈출 소식에 북한이 당황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북한의 과학기술 대부분을 러시아가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기초과학이 부실한 북한은 베끼다시피 러시아 기술을 흡수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현재 북한이 자랑스럽게 선전하는 미사일 기술입니다. 사실 경제는 물론이고 국가 경쟁력에서 최하위 수준에 머무는 북한이 핵무기를 비롯해 첨단 미사일 개발에 앞서갈 수 있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걸 꾸준히 지속해낸 국가가 바로 북한이었죠. 그 뒤에 러시아 과학자가 있을 것이라는 의심은 많았지만 직접적으로 증거가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탈북 과학자의 증언으로 이 사실이 밝혀진 것인데요. 북한에서 미사일 개발에 참여했다가 한국으로 도망친 과학자는 소련이 해체된 직후 25명가량의 연구원이 북한으로 들어와 미사일 개발에 역량을 쏟았다는 사실을 폭로합니다. 당시 1970년대 북한은 미사일을 자체 생산하고자 과학자들을 닥달했으나 기초과학이 부족했던 북한 수준으로는 흉내조차 못 내는 게 현실이었죠. 그런데 소련이 망하면서 소련 과학자들이 북한으로 넘어와 각종 기술을 지원한 덕분에 개발이 급속히 진전된 것입니다. 북한은 이 사실을 잘 알았기에 러시아 과학자들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이후 2000년대 소련의 뒤를 이은 러시아가 북한에 있는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높은 급료와 자리를 약속, 고국으로 돌아올 것을 요청했으나 북한은 이들을 붙잡기 위해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했죠. 개인 연구원에게 한 달 8,000달러라는 파격적인 금액을 약속. 게다가 북한 경제력으로 감당이 안 될 정도의 고가의 차량과 아파트까지 제공하며 이들의 마음을 붙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덕분에 북한 미사일 개발 수준은 비약적으로 상승했죠. 2017년 북한은 신형 엔진의 연소 실험 성공을 대외적으로 발표 이후 화성 12형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알리며 미국은 물론이고 러시아까지 경악할 만큼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광 미군 기지를 훌쩍 뛰어넘을 사거리 5,000km의 미사일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입니다. 러시아는 결국 북한에 거주하는 러시아 과학자들을 인정. 이후 러시아는 북한이 요청한 과학자들을 보내주며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이 결과 러시아 과학자들은 북한의 기밀 정보를 많이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이 현재 개발 중인 미사일의 수준부터 약점까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러시아 과학자들 상당수가 러시아 정부의 전쟁에 반대하며 다른 국가로의 망명을 시도하게 되면서 문제가 복잡해졌습니다. 비밀 정보를 쥐고 있는 러시아 과학자들이 북한이 아닌 다른 국가, 정확히는 한국을 망명지로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죠. 정보 통제는 물론이고 과학자들을 무시하는 푸틴 대신 자유로운 연구 환경이 보장되고 첨단 연구 시설을 갖춘 한국이 이들 러시아 과학자들에게 매력적인 장소로 보인 것입니다. 북한 입장에선 자칫 잘못하다가 북한의 미사일 정보를 진 과학자들이 한국 손으로 넘어가는 걸 지켜봐야 하죠. 북한은 러시아 과학자들의 망명을 막기 위해 필사적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미 러시아의 눈을 피한 이들 과학자들을 추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최근 북한은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러시아를 공개 지지.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언론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의 발생 근원은 전적으로 다른 나라의 강권과 전횡을 일삼는 미국이라고 지칭하며 오히려 문제의 원인을 서방 세계에 돌렸죠. 당연히 러시아 과학자들 입장에서 북한으로 갈 명분이 더 없어진 상황. 반면 한국은 이들 과학자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장소로 대두되었는데요. 한국 역시 북한처럼 러시아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과학기술을 발전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알려진 제품이 바로 김치냉장고입니다. 러시아 탱크 냉방에 사용되는 열전 소재는 러시아 과학자들의 작품입니다. 그동안은 군용으로만 이용한 이 소재의 가치를 깨달은 한국 과학자들이 국내 기업이 개발한 상품 중 소련 시절까지 포함해 러시아에서 개발되거나 러시아에서 사용된 발명품이 적지 않습니다.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전차의 캐터필러부터 벌판과 도심의 레일을 달리는 전기기차, 그 외에 친환경 태양광 전지판이나 헬리콥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러시아 과학자가 아이디어를 내놓은 것들이 많은데요. 한국 과학자들은 이들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배워 새로운 제품을 개발했고, 이는 한국 기술의 성장으로 이어졌죠. 한국과의 협력을 기억하는 이들 러시아 과학자들 중 특히 우주과학 분야 인재들이 한국으로 넘어오고자 대사관을 통해 한국으로의 망명을 원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무기 연구 및 생산을 도맡았던 모스크바 열기술연구소 소속 연구자 유리 솔로모노프는 러시아를 도망쳐 한국으로의 망명을 원했다고 합니다. 그는 러시아가 개발한 ICBM 토폴리 중추 인력으로 알려졌는데요. 러시아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쾌적한 개발 환경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과학자들이 한국에 반해 이주 계획을 세우는 등 갑자기 한국이 이들 러시아인들의 유토피아가 되었습니다. 최근 소식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가 제재를 가한 러시아인 2명 중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개발에 깊숙한 개입을 한 인물도 한국 망명을 타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타스, TACC 통신을 통해 알려졌죠. 북한의 비밀을 쥐고 있는 인재에 잇따른 한국 입국 소식에 북한은 더욱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덕분에 손쉽게 과학 인재는 물론이고 북한의 기밀까지 모조리 파악할 수 있게 된 상황. 한국에게 그야말로 엄청난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다시 없을 절호의 기회를 한국이 잘 붙잡길 바라며 그동안 꽁꽁 숨겨왔던 북한의 미사일 기술력을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기를 기원해보겠습니다. 신장 위구르를 둘러싼 중국의 만행.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끔찍한 일들은 뜻밖의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바로 이슬람 국가들의 분노를 산 것인데요. 의구르인들이 믿는 이슬람교를 중국이 조직적으로 음해하거나 비난하는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슬람을 믿는 국가들의 군사동맹, 이슬람 군사동맹이 신성 모독을 시도한 중국을 향해 선전포고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이슬람을 믿는 주요 국가들 역시 여기에 동참하며 신을 건드린 중국을 향해 분노를 쏟아냈다고 하는데요. 뜻밖의 사태로 발전하는 신장 위구르 사태, 중국에게 닥친 위기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중국에게 닥친 위기에 대해 사상 최악의 인권유린, 국가 차원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벌어지는 끔찍한 일에 많은 국가들은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UN 인권사무소가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의구르인들을 향해 저지른 끔찍한 일들이 공개되면서 많은 국가들의 공분을 사며 중국에게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는 의견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현재 중국이 운영 중인 수용소 직업교육훈련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중국 정부가 무슨 의도로 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지 낱낱이 그 실태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의구르인들의 재취업과 교육을 도와주는 명목하에 세워진 이 수용소는 사실 정부 차원에서 운영되는 거대한 실험시설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의구르인들의 사상과 태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바꾸려는 중국 정부의 의도가 개입되어 있는 시설인데요. 의구르인이라고 주장하기보다 중국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목표로 철저한 통제와 체벌, 약물과 미디어를 통한 세뇌가 진행되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탈출한 인물이자 외부의 수용소의 진실을 처음 알린 굴지라, 가명는 수용소에서 탈출하던 때를 기억하며 중국 감시원들이 총을 들고 자신을 추격하던 것을 명확하게 기억했습니다. 그녀가 처음 이 수용소에 들어간 것은 사소한 계기였습니다. 의구르인들이 모여있는 마을에서 살던 그녀는 갑자기 중국 공안에 의해 영문도 모르고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직업교육훈련센터에서 그녀는 먹는 것부터 씻는 것 심지어 말하는 것도 철저하게 통제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수용소의 절대 규율과 행동 원리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훈육 강사들은 절대로 의구르인들 탈출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교육받으며 이들이 탈출하는 것은 당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의구르 언어를 말살하는 것이 목적인 수용소답게 중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이고 의구르어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사각지대 없이 영상 감시를 구축하는 것도 강사의 업무 중 하나였죠. 화장실에서부터 탈의실에 이르기까지 다소 민감한 부분이 노출될 수 있는 개인 공간에서도 중국 정부는 감시망을 펼쳤습니다. 내내 돌아가는 CCTV 안에서 굴지라는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책상부터 사용할 수 있는 도구도 가짓수가 정해져 있을 뿐더러 만약 다른 행동을 하려면 강사의 허가를 구하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교화실이라는 공간에서 무자비한 폭력이 기다리고 있었죠. 굴지라는 그곳에 있으면서 죽어가는 이들을 많이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나이든 노인에 이르기까지 성별과 나이를 가리지 않고 의구르인들에 대한 정신개조와 강박적인 교정 작업이 진행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중국 정부가 특별히 신경 쓴 것이 바로 종교였다고 합니다. 우이구르인들의 상당수는 이슬람교를 믿는 이들로, 이들은 국가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종교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독실한 신앙을 유지한 이들입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슬람을 믿는 이들이 문제였죠. 그래서 교정시설에서 이들의 신념을 파괴하고 이슬람 신앙을 공격하는 정신교육이 계속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선지자 마호메트와 이슬람 세계에서 중요한 경전인 코란에 대해 가짜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강요하며 이를 버릴 것을 종용하는 일이 이어졌다고 하죠. UN 보고서와 BBC 등 유명 방송에서 이 우이구르인 개조 작업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에만 충격을 준 게 아니라 이슬람 세계에도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이슬람 세계에서 신성한 인물로 추앙받는 마호메트를 모욕하는 발언이나 코란 자체를 부정하는 교육이 진행된다는 것은 이슬람 세계에서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슬람 세계는 분연히 중국을 향해 쓴 소리를 내뱉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큰 이슬람 단체가 신장 위구르 족들을 향해 중국 정부가 세뇌 작업을 벌인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슬람을 믿는 이들의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죠. 인도네시아 이슬람 대학의 무함마드 줄피카르 라흐마트 교수는 이 보고서가 인도네시아 중국 사이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당장은 외교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의존도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참고 교역을 이어갈 수 있어도 이슬람 자체를 부정하고 모욕한 중국에 대해 이슬람인들이 가진 반감 자체를 없앨 수 없어 결국 정부에 큰 부담이 있을 것이라 바라봤죠. 이슬람협력기구 OIC 역시 이번 보고서와 중국의 행동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하며 중국의 책임 있는 자세와 이슬람 교인들에게 정중한 사과가 필요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는데요. 이슬람을 믿는 총 57개국 국가가 참여한 이슬람협력기구는 이슬람 관련 기구로는 최대 회원국과 최대 인원을 자랑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본부가 속해 있는 이 단체는 이슬람에 반하거나 이를 위협하는 문제가 나타날 경우 개입하는 단체인데요. 이들이 특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슬람을 부정하거나 이에 대해 잘못된 태도를 보이는 이들입니다. 최근 인도 집권당 고위 관리들이 잇따른 이슬람 모욕 발언을 내뱉자 이슬람협력기구는 인도 관리들에 대한 규탄 성명을 냈죠. 인도 국민당 BJP 소속 누푸르 샤르마 대변인은 TV 토론에서 무함마드가 6살짜리 여자아이를 아내로 맞은 것을 언급하며 이를 비판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이슬람을 믿는 인도인들과 중동 국가들은 맹렬히 비판을 가했죠. SNS상에서 이들에 대한 성토가 일어나고 인도 주민들 사이에서 누푸르 샤르마 대변인을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 심지어 시위까지 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슬람인들이 일제히 단합했는데요. 결국 이 모든 사태의 책임자인 누푸르 샤르마는 대변인 자리를 사퇴하면서 발언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슬람협력기구는 이 모든 일에 있어 탄압을 주도한 세력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만큼 이슬람과 관련해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 강경한 조직입니다. 협력기구와 마찬가지로 이슬람 강경 세력 중 하나인 이슬람 군사동맹 역시 이번 중국의 사태를 심각하게 바라보며 제재의 필요성을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체로 만들어진 이슬람 군사동맹은 41개 이슬람 국가들의 합의로 만들어진 대테러 연합군입니다. 이 조직은 이슬람 세계에 만연한 테러 조직을 제압하고 이슬람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불법 단체를 처단하기 위해 조성된 연합군인데요. 테러 외에도 이슬람과 관련된 일에 참여하는 무장 세력입니다. 이들은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해 웬만한 일에 대해서는 묵인하고 넘어갔으나 이슬람의 중요한 인물인 마호메트를 무시하는 처사는 참기 어렵다고 말하며 이슬람 군사동맹은 중국에 대한 실제적인 움직임에 들어갈 것을 결의했다고 하죠. 최근 알차지라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있는 이슬람 군사동맹의 사령관 라일 샤리프 장군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슬람 군사동맹이 중국을 향한 진군이 있을 수 있다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실질적인 수장이자 군사동맹을 이끌고 있는 사우디는 이번 행위에 대해 중국의 실질적인 사과와 반성이 없다면 서방 세계와 힘을 합칠 수밖에 없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과거 중국이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국가 순방에 나섰을 때 석유를 비롯한 자원을 얻기 위해 막대한 돈을 약속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배신감을 느꼈다고 하죠. 빈 살만 왕세자는 최근 원유 문제에 있어 미국과 거리를 두고 중국과 점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의주의 일방적인 외교에 끌려가지 않겠다고 말하며 시진핑 정권을 은근히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영국 가디언지는 시 주석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반미국 전선을 확대하고 동맹국으로 사우디를 끌어들이기 위해 파격적인 제안이 있을 것이라는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우디는 전례 없는 환영 인사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과 함께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문에 대해 기념할 만한 일이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나 이번 이슬람 차별 발언으로 인해 중국에 대한 호의를 거둬들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우디 왕실에서는 중국에 제대로 된 사과가 없을 경우 시진핑 주석 방문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보낼 수 있다고 밝히며 철저하게 거리두기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죠. 당황한 중국 정부는 이슬람 군사동맹이 군사를 일으켜 의구르 지역을 침범할 수 있다는 소식과 사우디의 냉랭한 반응에 황급히 외교 특사를 파견, 이를 달래려 했다고 합니다. 왕이 외교부장 역시 사우디와 쿠웨이트, 주요 아랍 국가들을 대상으로 현재 돌고 있는 인권 탄압 보고서는 거짓으로 점철된 소설이며 이슬람을 부정하거나 이를 비난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은 중국의 뻔뻔한 거짓말에 속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터키와 이집트 등 주요 이슬람 권국가들은 성명을 발표하며 이슬람 군사동맹의 이름으로 중국 처단에 나설 것을 밝혔다고 하죠. 다른 이슬람 국가들 역시 힘을 모으는 한편 현재 수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파키스탄도 도울 수 있으면 최대한 돕겠다 고 메시지를 보낸 상황. 과연 10억 명 이상의 이슬람 신자들을 자극한 중국은 이들의 분노를 잠재우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나마 중국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중동 국가들의 분노를 산 중국. 과연 중국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올 1월부터 11월까지 북한은 역대 가장 많은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2019년 1년 동안 북한이 쓴 미사일이 총 27발로 조사됐는데 아직 올해가 지나기도 전에 벌써 79발을 쏴댔죠. 도대체 왜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무차별적인 도발을 감행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북한에게는 분명 그 의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불과 1년 전 9월 15일에 발생한 도발은 좀 이례적입니다. 자신들이 형님처럼 모시는 중국의 외교부장 왕이가 북한은 약 5분 간격으로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당시 북한은 고도 60km의 미사일을 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떨어뜨렸는데 하루 뒤 놀라운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이 미사일은 특이하게 열차에서 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른바 철도기동 미사일 체계였습니다. 이는 구소련에서 최초로 도입한 미사일 체계로 달리는 열차에서 미사일을 쏘아올리는 직징이 있습니다. 철도가 촘촘하게 깔린 북한에서는 어느 지역에서든 미사일 발사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철로가 파괴되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아직도 이런 미사일을 운용하는구나 라는 비아냥 섞인 조롱을 받기도 했죠. 그런데 북한이 열차 미사일을 쏜 지 딱 2시간 뒤 한국에서도 미사일이 발사됩니다. 바로 SLBM, 즉 잠수합 발사 탄도미사일이죠.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바다 아래에서 갑자기 물줄기가 솟구쳐 오릅니다. 서서히 하늘을 향해 날아오른 미사일은 장장 400km 바깥의 목표 지점을 향해 날았는데 이는 한국이 역사상 최초로 성공시킨 잠수합 탄도미사일 발사였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7번째로 SLBM을 성공시킨 국가가 됐죠. 사실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쏴 목표를 타격하는 SLBM은 고난이도 중 고난이도 미사일로 꼽힙니다. 보통 탄도미사일은 핵무기의 운반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운반 체계에 따라 지상에서 쏘는 ICBM이 있고 바다 아래에서 쏘는 SLBM이 있고 공중에서 투하하는 전략폭격기가 있습니다. 그중 SLBM은 콜드런치, 즉 고압 증기를 이용해 미사일을 일정 높이 이상으로 쏘아올린 후 공중에서 엔진이 점화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지지대로 활용할 만한 공간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단 1mm의 오차로 발사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칫 실패하면 잠수함에 탑승한 요원들의 생존까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자신있지 않으면 발사하지 않는데 한국은 그 어려운 것은 미션 컴플리트 했죠. 이제 심해 어디서든 마음먹으면 북한에 대응할 수 있는 비밀무기가 생긴 겁니다. 한국이 SLBM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해 8월 13일에 취역한 도산 안창호합이라는 잠수함 덕분인데 분명 도산 안창호합은 디젤로 운용되는 디젤 잠수합입니다. 미국의 잠수함 전문가인 H.I. 서튼은 자신의 블로그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이 공개한 도산 안창호합은 미사일 능력의 새로운 여명을 예고하는 것일 수도 있다 고 쓰기도 했는데 한국의 기술력이 너무 뛰어난 탓일까요? 아니면 3,000톤급 도산 안창호함을 독자적으로 설계한 경험을 높이 쳐주는 것일까요? 외국의 소위 전문가들이 자꾸 한국에게 물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핵잠 수합 개발에 성공했느냐고 말이죠.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지난 2021년 12월 13일 미국 뉴욕타임스에는 생뚱맞은 핵잠수함 기사가 하나 보도됐습니다. 남한은 아주 오랫동안 핵잠수함을 원했다. 새로운 원자로가 길을 열어줄 수도 있다. 는 제목의 기사였는데, 그간 한국은 핵잠수함과 관련하여 별다른 이슈를 내보내지 않았음에도 미국의 주류 매체가 나서서 이러한 기사를 썼다는 점이 조금 의아했었죠. 내용을 요약하자면 한국 정부가 월성원자력발전소에서 4km 떨어진 경주 간포마을에 2025년 완공을 목표로 6,540억 원을 투입해 소형 모듈 원자로 SMR를 연구하는 연구단지를 조성 중인데, 원자력 전문가들은 이 사업이 한국이 핵잠수함 개발의 전초기지가 될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이 수십 년간 반대해온 바로 그것이라는 말도 덧붙여서 말이죠. 그러면서 여러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이미 한국이 개발하려는 원자로의 출력은 차세대 4,000톤급 잠수함에 전력을 공급하기에 충분하다 며 한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취지였는데요. 그런데 비단 뉴욕타임스뿐 아니라 많은 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핵잠 개발을 상당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윌러스 그렉슨 전 미 국방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는 한 인터뷰에서 핵잠수함은 보통 수심이 깊은 곳에서 작전하고 장거리 항해를 위해 만드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한국의 핵잠수함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고, 미국 허드슨 연구소의 잠수함 전문가 브라이언 글락 선임연구원은 한반도 주변의 동해와 서해에서 북한의 위협에 맞서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 미국 정부는 한국이 핵잠을 개발하기보다는 미사일 방어체계 등에 돈을 쓰기를 바란다고 분석하기도 했죠. 그런데 한국이 핵잠 수합 개발을 공론화한 것도 아닌데 왜 해외 언론과 전문가들이 먼저 나서서 이미 기술력은 충분하니만이 개발을 하니만이 앞장선 분석을 내놓는 것일까요? 아마 2003년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 때문에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4개월 뒤 조영길 당시 국방부 장관의 보고를 받습니다. 프랑스의 바라쿠다급을 모델로 한국형 핵잠 수합 3척을 건조해 2020년까지 실전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들은 그는 장고에 빠졌습니다. 이 계획은 그간 노심초사하며 관계 유지에 힘써왔던 미국은 물론이고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를 포함해 전 세계 안보의 근간을 흔들 만한 사안이었기 때문이죠. 장고 끝에 노 전 대통령은 결국 이 사업을 승인하고 극비사항에 붙이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2003년의 3, 6월 6, 2일의 1일 단 362 사업, 즉 핵잠 세척 개발 사업이 비밀리에 시작됐습니다. 워낙에 국가안보에 중요한 사항이고 외부로 유출됐다가는 상당한 외교적 파장이 예견됐기 때문에 기자들에게까지 엠바고를 요청했지만 결국 사업은 1년 뒤 종료됐습니다. 조선일보의 기자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겠다는 사명으로 이를 특종으로 보도했기 때문이죠. 결국 국방부는 이 기사가 보도된 직후 핵잠 수합 개발 계획 자체가 없었다며 전면 부인하면서 관련 조직을 완전 해체시켰는데요. 이후로 십수년간 핵잠 개발은 완전히 없는 일이 됐습니다. 그러다 핵잠 수합이 다시금 수면으로 떠오른 것은 2년 전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한국에서는 안보와 관련하여 큰 이슈가 연달아 터져나왔습니다. 하나는 그간 한국의 발목을 잡아왔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되어 로켓을 발사할 때 고체 연료의 사용이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물론 1년 뒤 지침이 완전히 폐지됐지만 당시만 해도 이는 큰 이슈였습니다. 왜냐면 그간 액체 연료만 사용해왔지만 이제 사거리 제한이 없는 고체 연료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2달 후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슈가 하나 더 터졌습니다. 당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소식을 전한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한 인터뷰에서 차세대 잠수함은 핵연료를 쓰는 엔진을 탑재한 잠수함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물론 국방부 역시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서 4,000톤급 핵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는데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미국의 핵잠수함 개발에 필수적인 핵연료를 미국이 공급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일반인들까지 이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김 차장이 미국에 이러한 요청을 한 것은 한국에는 독자적으로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못한 관계로 한국이 직접 핵연료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해 미국에 이러한 요청을 한 것입니다. 당시 이러한 요청에 미국은 자신들이 수십 년간 반대해오고 있던 핵카드를 한국이 꺼내들자 당황하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실제 핵잠수함을 만들 능력이 있을까요? 핵무기 탑재가 목적이 아닌 해결료로 운행되는 핵잠수함을 공격형 핵잠수함이라고 부르는데, 공격형 핵잠수함의 가장 큰 무기는 SLBM입니다. 그런데 잠수함이 해결료용 원자로와 SLBM 발사체까지 탑재할 수 있으려면 최소 3,000톤급 목체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한국은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기술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 3,000톤급이고, 이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해냈기 때문입니다. 이제 문제는 원자로와 관련된 문제인데, 이정익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핵폭탄 오른쪽 화살표 상업용 원자로, 오른쪽 화살표 핵잠수함 원자로 순서로 난이도가 높다고 말합니다. 핵폭탄은 고농축으로 단순히 농축만 하면 폭탄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농축 기술만 확보하면 가능하고, 상업용 원자로는 핵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하는 과정, 그리고 이를 수십 년 동안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핵폭탄보다 더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이 상업용 원자로 기술을 보유하고 있죠. 수출까지 성공시켰으니 이미 안정적인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핵잠수함용 원자력 기술만 확보하면 되는데, 이는 공간에 대한 제약이 심하고 제한된 공간에서 승조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최고 난이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미 한국이 이에 대한 충분한 기술력을 가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국정감사 기간 중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에게 핵잠수함이 기본 설계까지는 아니지만 기본 연구를 마쳤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냐? 고 물었고, 방위사업청장은 공개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라고 말했죠. 절대 아니다. 라고 딱 끊어 말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우리는 그 답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연료만 공급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핵잠수함을 설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여러 가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한국은 이미 최소 몸체 크기인 3,000톤급을 독자적으로 설계한 경험과 상업용 원자로에 대한 충분한 기술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의 기술력이면 충분히 설계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1-2025 국방중기 계획에 4,000톤급 핵잠수함 도입을 공식화한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선 한미 원자력 협정을 먼저 개정하거나 미국의 원료 공급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 한국은 우라늄을 20% 미만까지 농축할 수 있게 되었으나 군사적 목적의 농축은 제한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20%도 프랑스가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을 이용해 루비급을 건조해냈기 때문이고, 이 20%가 핵잠수함 운용을 위한 최소 수치인 겁니다. 하지만 이 원자력 기술을 미국의 기술이 아닌 영국이나 프랑스, 러시아 등 이미 미국과 다른 방식으로 원자력 기술을 개발한 나라와의 협력은 이 협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에 최근 호주에게 뒤통수 맞은 프랑스가 한국과 핵폐기물 재처리 기술 등과 관련하여 거래하기를 진정으로 원하고 있다고 피력해오기도 했죠. 그렇다면 도대체 핵잠수함이 무엇이길래 정부가 비밀리에 개발해야 하고 다른 나라 눈치를 보며 개발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일까요? 제2차 세계대전까지 잠수함이라는 존재는 필요할 때만 잠수하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필요할 때 수면 위로 부상하는 것이 기술력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핵잠수함이 등장하면서 필요할 때도 수면 위로 부상할 필요 없이 심해에서 평생을 보내다 심해에서 소멸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즉, 영구적으로 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해결료로 추진되기 때문에 굳이 수면 위로 떠오를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하지만 함부로 만들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실수로 방사능이라도 노출된다면 전 세계 해양을 방사능으로 오염시킬 수도 있는 무서운 존재인데요. 국제정세에 관심을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작년 연말을 뜨겁게 달궜던 핵잠수함 기술 이전 소식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영국과 손잡고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않은 호주에게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해주기로 했는데, 빠르면 내년부터 핵잠수함 8척을 건조할 계획이라고 했죠. AUKUS 안보동맹, 즉 호주, AU, 영국, UK, 미국, 어스, 3국이 혈맹에 가까운 안보 파트너십을 체결한 것이 발판으로 작용했는데, 호주의 이 계획으로 치명상을 입은 두 개 국가가 생겼습니다. 바로 프랑스와 중국이죠. 원래 호주는 2016년부터 약 77조 원을 투입해 12척의 디젤 잠수함을 프랑스로부터 수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만, 미국이 핵잠수함을 지원하겠다고 나서자 이 계약을 파기시켰습니다. 이 계약으로 호주는 프랑스에게 5조 원의 계약 파기 위약금을
물어낼 처지에 놓였지만 호주는 이 위약금을 물더라도 핵잠수함을 선택했죠. 중국 역시 이 계획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의 책임 여부를 두고 중국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고 주장했던 호주는 중국과 극도의 무역 분쟁을 겪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호주에게 핵잠수함 기술을 제공한다는 것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안위가 크게 보장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핵잠수함은 수명이 끝날 때까지 수면으로 떠오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심해 깊은 곳을 유유히 떠돌다 갑자기 수면 위로 올라와 SLBM을 쓴 후 다시 가라앉으면 이를 찾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함부로 호주를 건드릴 수도 도발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미국도 호주도 중국도 그리고 바다를 접한 모든 국가들이 핵잠수함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방사능 누출 사고입니다. 만약 핵잠수함이 사고로 침몰하게 될 경우 거기에서 유출되는 방사능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누구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으므로 누구도 방사능 유출을 막을 수 없으니까요. 공격형 핵잠수함, 즉 핵을 연료로 하여 추진되는 잠수함이 한국군에 필요한 이유는 비단 북한 때문이라는 단순한 이유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이 타국의 침략에 의한 전쟁의 폐해는 비단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2022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며 어떻게 자국의 안보를 책임지느냐는 전적으로 그 국가의 선택입니다. 핵잠수함의 목적은 정보 수집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국가에게 소리 없이 다가가 SLBM 등의 미사일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대비하지 않은 국가의 피해가 어땠는지 우리는 한국전쟁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기적으로 수면으로 떠올라 연료를 보충해야 하는 디젤 잠수함은 적국의 군사위성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은 반면 핵잠수함은 이론적으로 10년 이상 어쩌면 평생 동안 수면 아래에 머무른 상태로 작전 수행이 가능하죠. 물론 잠수함 승조원들의 정신적인 고통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며 어디까지나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디젤 잠수함에 비해 최대 3배 이상 빠른 이동이 가능한 핵잠수함은 도발을 준비하는 북한 잠수함을 장시간 감시하고 추격해 공격 징후가 보이면 즉각 응징할 수도 있죠. 한국은 국방중기계획에 잠시 언급했을 뿐 핵잠수함 도입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만 어느 순간 국회의사당 지붕이 열리고